안녕하세요. 저는 핸들밥 먹은 지 어느덧 30년이 훌쩍 넘은 이제는 머리가 희끗한 50대 후반의 화물차 기사입니다. 인생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기어이 한 줄기 빛은 찾아오더군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춥고 혹독했던 겨울, 그리고 그 겨울 끝에 찾아온 기적 같은 봄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이 하나 있습니다. 2002년, 온 나라가 대한민국을 외치며 붉은 물결로 넘실대던 그해 6월에 태어난 아이죠. 다들 TV 앞에서 월드컵 경기를 보며 환호할 때 저는 분만실 앞 복도에서 제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우렁찬 소리가 어찌나 감격스럽던지 대한민국이 4강에 갔을 때보다 더 가슴이 벅차오르더군요. 여보,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당신 닮아서 목청 좋은 거 봐. 아내는 우렁차게 우는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를 안는 순간 작고 따뜻한 온기가 거칠고 투박한 제 손바닥으로 전해졌어요. 그 순간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저는 평생 운전대만 잡고 살았습니다. 젊어서는 남의 차를 타다가 결혼하고는 빚을 좀 내서 제 화물차를 장만해서 전국을 누비고 다녔죠. 제 인생은 고속도로 위에서 흘러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화물차 기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남들 잘 때 밤새 달리고 남들 쉴 때 짐을 싣죠. 밥대를 놓치는 건 예사고 잠은 운전석 뒤편 좁은 공간에서 새우잠을 잘 때가 많습니다. 여름엔 달궈진 엔진 열기 때문에 찜통이고 겨울엔 시동을 끄면 그야말로 냉동 창고가 따로 없죠.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운전석 대시보드에 붙여둔 딸 아이의 백일 사진과 돌사진이 부적과도 같았으니까요. 졸음이 쏟아지는 새벽 고속도로에서도 딸아이 사진을 보고는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버텼습니다. 짐 싣고 대기하느라 며칠씩 집에 못 들어가도 수화기 너머로 아내와 딸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면 피로가 싹 가시곤 했죠. 비록 전셋집을 전전하는 넉넉치 않은 형편이었지만 세 식구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날들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어느덧 걸음마를 뗀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와 제 품에 안겼고 아내는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며 제 굳은 어깨를 주물러주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비극이 찾아왔기 때문이죠. 아내는 평소에도 소화기관이 약했어요. 그래서 각종 소화제를 구비해 놓고는 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안색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하더니 살이 눈에 띄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다 싶어서 아내의 손을 잡고 무작정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위암입니다. 암세포가 복막까지 퍼져서 지금 당장은 수술이 어려울 것 같네요. 그 순간 진료실 바닥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 역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전에 들어둔 안보험 덕분에 당장의 큰 병원비는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어린 딸아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입원해서 집중적인 항암 치료를 받자고 권했습니다만 아내가 완강히 고개를 저었어요. 여보, 나 입원 안 해. 통원 치료 받을래. 그게 무슨 소리야? 의사 선생님이 입원하라잖아. 당신 몸이 먼저지. 우리 지은이 이제 겨우 5살이야. 엄마 없이 밤에 어떻게 자? 나 병원에 갇혀 있으면 눈에 밟혀서 치료도 안 돼. 집에서 다닐게. 아내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그 독한 항암 주사를 맞고 집으로 돌아오는 통원 치료를 선택했어요. 그때부터 우리 집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항암제가 들어가면 아내는 며칠씩 먹지도 못하고 위액을 토해냈어요. 머리카락은 한 움큼씩 빠졌죠. 그런데도 아내는 딸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면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모자를 쓰고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까? 당신 누워있어. 내가 할게, 내가.
제가 말려도 아내는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서인지 머리 하나도 직접 묶어주려고 했어요. 못난 저는 그런 아내를 곁에서 돌보지도 못했습니다. 아픈 아내를 돌보느라 일을 줄이자니 당장 생활비가 빠듯했거든요.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트럭 할부금에 이런저런 생활비까지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때였죠. 결국 생활비 카드는 한도 초과가 되었고 아내 몰래 대출까지 알아봐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걸 눈치챘는지 하루는 아내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나 괜찮아. 당신이 옆에 있어봤자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 나가서 일해. 당신 혼자 두고 내가 어떻게 운전대를 잡아. 지은이 곧 생일이잖아. 우리 딸 맛있는 케이크라도 사줘야지. 굶길 거야? 아내의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픈 사람 두고 나오는 발걸음은 천근만건이었지만 딸아이 밥은 먹여야 했기에 운전대를 다시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해 12월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낮에는 집에 들러 아내를 살피고 밤에는 짐을 싣고 부산으로 목포로 미친 듯이 달렸죠. 운전석 옆에 굴러다니는 식은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우며 흐려지는 눈을 비비고 또 비볐습니다. 졸음이 쏟아질 때마다 대시보드에 붙여둔 딸아이 사진과 머리카락이 다 빠진 채 잠든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며 허벅지를 꼬집었어요. 아빠, 나 케이크 먹고 싶어. 예쁜 공주님 그려진 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딸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제 주머니에는 달랑 몇만 원이 전부였어요. 원래는 짐을 내려주고 운임을 받아야 했지만 화주는 당장 현금이 없다며 이달 말로 결제를 미뤘습니다. 그러자니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그래도 딸 생일이니 작은 케이크라도 하나 사가자.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영하 10도의 강추위 탓에 도로는 곳곳이 얼어붙어 있었어요. 저 역시 평소보다 조심하며 도로를 달리고 있었죠. 그러다 도로 위에서 무언가 이질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뭐야 저거? 순간 잘못 봤나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앞을 주시했습니다. 시속 100km로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 한 대가 비상등도 없이 덩그러니 서 있었어요. 그 앞으로 한 남자가 위태롭게 서서 옷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며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느낌이었어요. 그 칠흑 같은 고속도로 1차선에서 식별조차 어려운 검은색 옷을 입고 서 있다뇨. 그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화물차 운전석이 승용차보다 시야가 높은 탓에 그나마 일찍 발견한 게 다행이라면 다행인 상황이었죠. 그대로 고장난 차를 피해가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려다 순간 멈칫했습니다. 뒤따라오는 차들은 저 사람을 못 보고 그대로 덮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사람 목숨 하나 살리자는 생각에 본능적으로 비상등 버튼을 누르고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렇게 제 트럭을 승용차 뒤쪽에 붙여 세우고는 삼각대를 챙겨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 문을 여니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뺨을 때렸어요. 저는 트럭 뒤에 얼른 삼각대부터 설치하고는 남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보쇼, 차들이 쌩쌩 달리는데 거기서 그러고 서 있으면 어떡합니까? 죽고 싶어 환장했냐는 말까지 하려다가 멈칫했습니다. 가까이서 본 남자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 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하 10도의 날씨에 얇은 티셔츠 하나만 입고 외투를 흔들고 있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그 사이 남자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가 갑자기 서버려서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럼 삼각대라도 세워놔야지. 그렇게 맨몸으로 서 있으면 어떡합니까? 차 안을 뒤졌는데 아무것도 없어서요. 남자는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나와서 옷을 흔들고 있었다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 차량 안을 살폈어요.
그러다 뒷좌석에 남은 이들을 발견하고는 멈칫했습니다. 하얗게 기민 서린 차창 너머로 젊은 엄마가 핏기 없는 얼굴로 어린 나이를 품에 꼭 껴안고 오들오들 떨고 있었어요. 남자는 제 시선을 눈치채고는 얼른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도저히 밖에 나와 있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방금까지 치솟았던 화가 눈 녹듯 사라지고 가슴이 찡하게 아려왔습니다. 이 젊은 아빠가 왜 자기 옷까지 벗어 던지고 도로 한복판에서 맨몸으로 차를 막고 있었는지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차 안에 있는 아픈 아이와 아내를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 절박한 심정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보험사에는 연락한 거요? 네, 연락했는데 도착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네요. 저는 제 트럭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이랑 아이 엄마는 차 안에 타고 있어요. 히터 켜놨으니까 여기보단 나을 겁니다. 네? 아니, 그래도 선생도 가서 몸 좀 녹이고 있어요. 얼른요. 제가 재촉하자 남자는 연신 고맙다고 인사하고는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이 엄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아이 엄마 역시 저에게 거듭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인사는 나중에 하시고 애 춥겠어요. 얼른 가세요. 그렇게 세 사람을 따뜻한 트럭 안으로 피신시키고 나니 한시름 놓이더군요. 저는 히터 온도를 좀 더 높이고 경광봉을 챙겨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트럭 뒤편에서 흔들기 시작했어요. 쌩쌩 달려오던 차량들이 제 트럭의 비상등과 경광봉 불빛을 보고는 급하게 속도를 줄이며 피해갔습니다. 큰 트럭이나 버스가 옆을 스쳐 지나갈 때는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쳤어요. 그럴 때마다 저도 모르게 몸이 움츠려 들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자니 손발의 감각도 점점 무뎌졌어요. 하지만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있는 힘껏 경광봉을 흔들었습니다. 20분 넘게 그러고 서 있으니 멀리서 견인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세상에 그 소리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고 고장난 차가 안전하게 견인될 준비를 마치자 그제야 긴장이 풀렸어요. 트럭에서 내린 부부는 제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온기를 되찾은 아이 엄마는 연신 눈물을 훔쳤고 남편은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저희 가족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러더니 남자는 꽁꽁 언 손으로 지갑을 꺼내 저에게 사례금을 건네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자의 손을 정중히 밀어냈어요. 됐습니다. 돈 받자고 한 일도 아니고요. 그래도 선생님이 저희 가족 목숨을 살려주셨는데요. 저도 집에 딸아이가 있어서 남일 같지 않아 그런 겁니다. 아이가 아프다면서요. 얼른 댁에 가세요. 히터부터 빨리 트시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얼른 트럭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설치해둔 삼각대를 회수하기 위해서였죠. 그러고는 남자가 사례금을 건네기 전에 도망치듯 트럭에 올랐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남자는 제 트럭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추운 도로 위에 서서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더군요. 다시 캄캄한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몸은 꽁꽁 얼었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훈훈했습니다. 비록 수금은 못해서 빈털털이었지만 사람 셋을 살렸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뿌듯했어요. 하지만 막상 집 근처 톨게이트가 가까워지자 현실적인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결국 빈손이네. 수금을 하면 딸아이 생일 케이크도 사주고 겨울 외투도 하나 사주려고 했는데 모든 게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착잡한 마음에 가까운 휴게소에 차를 세웠어요. 쓰린 속을 달래려 담배나 한 대 피우려고 무심코 조수석 쪽을 보는데 뭔가 하얀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게 뭐지? 분명 아까는 없었던 두툼한 흰 봉투 하나가 조수석 시트 구석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꽤 묵직했어요. 봉투를 열어본 저는 그만 헉 하고 숨을 멈췄습니다.
봉투 안에는 빳빳한 만원권 지폐가 들어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세어보니 무려 30만 원이었어요. 돈 사이로는 급하게 휘갈겨 쓴 꼬깃꼬깃한 메모지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저희 가족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가진 현금이 이것밖에 없네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 메모를 읽는데 저도 모르게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제가 트럭 뒤편의 삼각대를 정리하러 간 사이 남자가 급하게 넣어둔 사례금이었어요. 봉투를 들고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돌아간다고 한들 그 남자를 다시 만난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까지 건넨 호의를 다시 돌려주는 것도 무안했어요. 무엇보다 이 돈이면 딸이 말한 공주 케이크도 사고 딸의 겨울 외투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품에 넣었어요. 그러고는 서둘러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시장과 백화점을 돌며 필요한 물품을 하나씩 구매했습니다. 먼저 제과점에 들러 딸아이가 얘기한 공주님 케이크를 샀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으로 달려가서 분홍색 오리털 패딩 점퍼도 샀죠. 가격표를 보니 손이 떨렸지만 눈 딱 감고 결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첨가물 시장에 들러 망고 한 박스를 샀습니다. 며칠 전부터 입안이 다 헐어서 물도 제대로 못 넘기던 아내가 TV를 보면서 지나가듯 한 말이 가시처럼 목에 걸려 있었거든요. 아, 저 노란 망고 참 달겠다.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을 것 같네. 아내의 말을 떠올리며 가장 크고 싱싱한 걸로 골랐습니다. 그렇게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현관문을 열자 딸아이가 아빠! 하고 달려나왔어요. 그러더니 제 손에 들린 케이크 상자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우와, 이게 뭐야? 공주님 케이크다. 아빠 최고, 진짜 최고. 딸아이는 제 다리에 매달려 방방 뛰었고 부엌에서 나온 아내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이거 무슨 돈으로 샀어? 이 비싼 걸 다 애 생일이라고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저를 걱정하는 아내를 보자 울컥 눈물이 솟구치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차마 고속도로 위에서 있었던 그 위험천만한 일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큰소리 쳤죠. 걱정 마. 이번에 부산 가는 짐이 운임을 아주 잘 쳐줬어. 그리고 화주 사장님이 일 잘해줘서 고맙다고 특별 보너스까지 챙겨주시더라고. 당신 남편 능력 있지? 제 거짓말에 아내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는지 웃었습니다. 하여간 못 말려. 병색이 완연한 얼굴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신혼 때처럼 곱고 예뻐 보였어요. 저희 가족은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세 식구가 촛불 앞에서 참으로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어요. 좁고 허름한 방이었지만 촛불에 비친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그 어떤 부자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케이크를 잘라주었지만 아내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입안이 온통 헐어서 부드러운 생크림조차 제대로 삼키지 못했습니다. 미안해하는 아내를 보며 저는 급히 망고 껍질을 까서 노란 속살을 숟가락으로 떠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이건 괜찮을 거야. 자, 해봐. 조심스럽게 망고를 받아먹은 아내가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정말 달다. 입안에서 그냥 녹네. 여보, 고마워. 진짜 맛있다. 그날 밤 잠든 딸아이의 머리맡에는 분홍색 패딩 점퍼가 놓여 있었어요. 내일 유치원 갈 때 입을 거라고 애지중지하는 딸아이를 보니 괜스레 뿌듯했어요.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정말 행복해. 당신 덕분에 우리 지은이 생일도 챙겨주고. 아빠가 딸 생일 챙겨주는 건 당연한 거지. 아내의 말에 의기양양하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내심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고속도로 위에서 그 가족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분이 30만 원을 주지 않았다면 생일 케이크 하나 사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그 후로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앙상한 가지에 꽃망울이 맺힐 무렵 아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진통제로도 잡히지 않는 고통 속에서도 아내는 딸아이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던 어느 봄날, 아내는 결국 제 손을 잡은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지은이, 우리 지은이 부탁해. 그 한마디를 남기고 아내는 제 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집은 적막강산이었어요. 엄마 냄새가 배어있는 베개를 끌어안고 우는 딸아이를 겨우 달래서 재운 후 저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우리 지은이 내가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울게. 당신 목까지 사랑 듬뿍 주면서 구김살 없이 반듯하게 키울게. 지켜봐줘. 그날부터 저는 아내 목까지 해내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평생 운전대만 잡던 투박한 손으로 아이를 키우자니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아침이었습니다. 유치원에 가려면 머리를 묶어야 하는데 트럭 핸들을 돌리던 제 곰발바닥 같은 손으로 그 얇은 고무줄을 다루자니 어찌나 어렵던지요. 아이고, 또 엉켰네. 미안해. 아빠가 다시 해줄게. 아빠, 아파. 머리 당기지 마. 삐뚤빼뚤 묶인 머리를 하고 유치원 버스에 오르는 딸아이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다른 애들은 엄마가 예쁘게 따아줬을 텐데 우리 애만 촌스러운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소풍날이면 새벽부터 일어나 김밥을 쌌어요. 옆구리가 터지고 밥알이 튀어나온 못난이 김밥이었지만 딸아이는 아빠 김밥이 제일 맛있다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주었습니다. 그럴 때면 먼저 떠난 아내 생각에 화장실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어요. 낮에는 아이를 돌보고 아이가 잠든 밤에는 다시 트럭을 몰고 나갔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졸음이 쏟아지면 허벅지를 멍이 들도록 꼬집었고 외로움이 밀려오면 대시보드에 붙여둔 아내 사진을 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지은이 오늘 받아쓰기 100점 받아왔어. 당신 닮아서 똑똑한가 봐. 어린 딸을 집에 혼자 두고 나오는 날이면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현관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아빠, 걱정 말고 다녀와. 나 씩씩하게 잘 자고 있을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등을 떠미는 딸아이를 보며 현관문이 닫힐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트럭에 올라 시동을 걸면 엔진 소리에 묻혀 꺼이꺼이 울음을 토해내곤 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엄마 없는 아이라는 소리 듣게 하기 싫어서 옷도 더 깔끔하게 입혔고 준비물 하나 빠뜨리지 않으려 알림장을 수십 번씩 확인했어요. 다행히 딸아이는 제 바람대로, 아니 저보다 훨씬 더 어른스럽게 자라주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제가 바쁠 때 스스로 빨래도 개어놓고 고학년이 되자 서툰 솜씨로 김치찌개를 끓여놓고 저를 기다리기도 했어요. 아빠, 힘들지? 내가 안마해줄게. 운전을 마치고 돌아온 제 어깨를 주물러주는 딸아이의 작은 손이 점점 커져가는 걸 느끼며 저는 세월의 흐름을 실감했습니다. 사춘기 시절 남들 다 겪는다는 반항 한 번 없이 착하게 자라준 딸. 엄마가 보고 싶을 텐데도 제 앞에서는 한 번도 내색하지 않던 속 깊은 아이. 어느덧 딸아이는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장학금을 받으려고 날이 새도록 공부했어요. 다른 애들은 대학 가면 동아리 활동도 하고 남자친구도 사귄다던데 우리 딸은 고등학생 때보다 더 열심히 살았어요. 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한 끝에 4년 내내 장학금을 받고 다녔습니다. 그래서인지 대학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쓴 딸아이를 보니 대견한 마음에 눈물이 찔끔 나더군요. 아빠, 지금 우는 거야? 아니야, 눈에 뭐가 들어갔어. 얼른 소매로 눈가를 훔치는데 딸아이가 씩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 키워줘서 고마워. 취업하면 제대로 효도할게.
이렇게 잘 커준 것만으로도 효도 다 했어.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지. 그 후 딸은 그 말을 지키기라도 하듯 곧바로 취업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더군요. 딸아이는 밤낮 없이 도서관을 오가며 자격증을 따고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낡은 책상 위에는 수험서가 산더미처럼 쌓여갔고 딸아이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와 있었죠.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애가 탔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늦은 밤 공부하는 딸에게 과일을 깎아주거나 면접 보러 가는 날 새벽에 정성껏 다림질한 정장을 건네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지은아, 기죽지 마. 너는 아빠한테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딸이야. 하지만 결과는 번번이 낙방이었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고 필기에서 떨어지고 그래도 딸아이는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아. 다음엔 꼭 붙을 거야. 제 속은 문드러질 텐데 아빠가 걱정할까봐 내색 한 번 안 하는 그 모습이 더 가슴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아이가 그토록 가고 싶어 하던 대기업의 최종 면접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죠. 저도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가니 불 꺼진 방에서 딸아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더군요. 지은아, 혹시 결과 나왔니? 이불 속에서 작은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한참 후 방에서 나온 딸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빠 미안해. 나 또 떨어졌어. 면접관님들이 끄덕여 주셔서 기대했는데. 딸아이는 제 품에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겠죠. 자식 우는 모습을 보는 부모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대신 울어줄 수도 없고 대신 아파해줄 수도 없으니 그저 등만 토닥여줄 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딸아이는 방 밖으로 잘 나오지도 않고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생기를 잃어가는 딸을 보니 안 되겠다 싶더군요. 결국 저는 그날 밤 딸아이를 불러서 식탁에 앉혔습니다. 딸아이는 그새 얼굴이 헬쓱해져 있었어요. 지은아, 기분 전환할 겸 여행이라도 다녀올래? 여행? 딸아이는 제 말에 눈이 동그래져서 물었어요. 그러나 이내 시무룩하게 말하더군요. 지금 내 상황에 무슨 여행이야. 원래 더 높이 뛰려면 뒤로 한 발짝 물러서야 하는 법이야. 머리 좀 식히고 와. 바다라도 보고 오면 가슴이 뻥 뚫릴 거야. 저는 딸아이 손에 봉투에 넣어둔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너 바다 좋아하잖아. 가서 맛있는 회도 사 먹고 바다 구경도 실컷 하고 와. 딸아이는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딸아이는 결국 부산에 다녀오기로 했어요. 2박 3일의 일정이었죠. 여행 당일 저는 딸아이를 기차역까지 태워다 줬습니다. 가서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푹 쉬다 와. 알았지? 알았어. 아빠도 나 없다고 대충 때우지 말고 밥 잘 챙겨 먹어. 알았어. 잘 챙겨 먹을게. 딸아이는 간단하게 꾸린 짐을 들고 차에서 내렸어요. 기차역을 향해 멀어지는 딸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부디 푸른 바다를 보고 훌훌 털어버리고 오기를. 다시 예전의 그 씩씩한 미소를 되찾아오길 말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악몽 같은 하루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딸이 떠난 그날 저녁이었어요.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TV를 보고 있는데 식탁 위에 둔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이 시간에 누구지? 그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대수롭지 않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혹시 유지은 씨 보호자 되십니까? 네, 제가 아비 되는데요. 누구시죠?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차가웠습니다. 여기 병원 응급실입니다. 좀 전에 빗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따님이 탄 택시를 들이받는 대형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순간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방금 내가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네? 사고라뇨? 우리 지은이가요? 네. 현재 따님 상태가 위중해서 긴급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몸에 피가 싹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하마터면 전화기를 놓칠 뻔했어요. 전화를 끊자 심장이 터질 듯이 콩쾅거리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고 있던 러닝 셔츠 바람에 겉옷만 대충 걸치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정신없이 제 승용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차창 밖으로는 야속하게도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차량의 와이퍼가 쉴 새 없이 빗물을 밀어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덜덜 떨렸어요. 조수석에 놓인 딸아이의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먼저 떠난 아내에게 빌고 또 빌었어요. 여보, 당신이 좀 지켜줘. 지은이까지 잘못되면 나 못 살아. 제발 당신이 거기서 막아줘. 그렇게 중얼거리며 핸들을 움켜잡았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신줄을 놓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을 뚫고 병원에 도착했어요. 차를 아무데나 버려두다시피 하고 응급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유지은 어디 있습니까? 비에 흠뻑 젖은 채 한쪽 신발은 벗겨진 줄도 모르고 뛰어들어왔으니 미친 사람 같았을 겁니다. 간호사가 저를 진정시키며 수술실 앞을 가리켰어요. 수술실 위에는 수술 중이라는 빨간 램프가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붉은 불빛이 마치 제 딸의 생명을 태우는 불꽃 같아서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더군요. 저는 수술실 앞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어요. 안 돼, 안 돼, 지은아. 아빠가 여기 왔어. 조금만 버텨. 아빠 두고 가면 안 돼. 수술실 앞에 앉아 온갖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제발 살려만 달라고. 살려만 주시면 평생 착하게 살겠다고 빌고 또 빌었어요. 1시간, 2시간, 피말리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딸이 잘못된 건 아닐까,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나오진 않을까,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마침내 수술 중 램프가 꺼지고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지친 표정으로 걸어 나왔어요. 저는 바닥을 기어가듯 달려가 의사 선생님 앞에 섰습니다. 선생님, 우리 지은이, 제 딸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습니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 쉰소리가 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마스크를 벗으며 땀을 닦았어요. 그리고 저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제 심장을 멈추게 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 진정하십시오. 네? 뭔가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수술은 아주 잘 끝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살린 게 아닙니다. 따님은 하늘이 도왔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사고 당시 깨진 유리 조각에 찔려 출혈이 심했어요. 자칫하면 병원에 오기도 전에 과다출혈로 쇼크사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죠.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현장에 있던 한 시민분이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상처 부위를 강하게 압박해 주셨습니다. 보통 피를 보면 무서워서 피하거나 당황하기 마련인데 그분은 손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지혈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덕분에 최악의 상황을 막았습니다. 그분의 용기가 따님을 살린 겁니다. 안도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우리 딸이 살았다는 사실에, 그리고 이름 모를 누군가가 내 딸을 지켜주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더불어 아직 세상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고,
하늘에 있는 아내가 딸을 지켜준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뒤 딸아이는 중환자실에서 고비를 넘기고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붕대를 칭칭 감고 누워있는 딸아이를 보니 가슴이 미어졌지만 규칙적으로 들리는 심장 박동 소리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딸아이의 손을 잡고 밤을 새우며 곁을 지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아버님, 손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손님이요? 저희는 부산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요. 사고 현장에서 따님을 구해주신 분이 걱정이 돼서 찾아오셨어요. 잠깐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네, 당연하죠.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제 목숨보다 소중한 딸을 살려주신 분인데 맨발로 뛰어나가 맞이해야 마땅했죠. 저는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딸아이가 깨어나면 안 그래도 수소문해서 찾아볼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먼저 찾아오셨다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죠.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신사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인상이 선해 보이는, 나이는 저보다 조금 아래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저는 그분에게 다가가 넙죽 엎드렸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딸아이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제가 울먹이며 말하자 남자가 화들짝 놀라며 급히 제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일어나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따님은 좀 괜찮으신지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찾아뵙습니다. 저는 남자의 부축을 받아 몸을 일으키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물 젖은 눈으로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저도 모르게 멈칫했어요. 어딘가 낯이 익은 얼굴이었거든요. 퍼뜩 머릿속을 스치는 기억 하나가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고속도로를 달리다 고장난 차량을 발견하고 멈춰선 그날의 기억이 번개처럼 제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남자 역시 제 얼굴을 한참 동안 뚫어지게 쳐다보더군요. 처음엔 의아해하던 남자의 표정이 저처럼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남자가 잡고 있던 제 팔을 천천히 놓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오래전에 고속도로에서 고장난 차량을 도와주신 적 있지 않습니까? 설마 선생님이 세상에, 그때 그 화물차 사장님이 맞군요. 남자는 제 대답에 반색하며 제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저 역시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 혹독한 겨울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겉옷을 흔들던 젊은 가장, 제 트럭에 30만 원을 몰래 두었던 그 남자가 제 딸을 살린 생명의 은인이라니. 기적 같은 재회에 남자 역시 감격한 표정이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장님을 여기서 뵙다니. 그러게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인연이. 우리는 병실 한가운데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춥고 깜깜한 도로 위에서 만났던 인연을 이렇게 생명의 은인으로 다시 만나다니요. 우리는 자리를 옮겨서 병원 휴게실 자판기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자는 따뜻한 캔커피를 제 손에 쥐어주며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그날 이후로 사장님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아는 거라곤 사장님 얼굴뿐이라 찾을 길이 없더군요. 그렇게 은혜도 못 갚고 평생 마음의 빚으로 남아있었어요. 은혜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큰 도움을 받았는걸요. 우리는 커피가 다 식을 때까지 지난 세월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그날의 이야기를 다시 꺼냈어요. 사실 사장님을 뵌 그날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나고 빚더미에 앉아 더 이상 살아갈 구멍이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모든 걸 혼자 짊어지고 떠나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먹고 가족과 마지막 여행을 떠난 참이었습니다. 물론 집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았죠.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춥고 어두운 산속 도로에서 차가 고장났다고 말했습니다. 막상 차가 멈추고 히터가 꺼지고 아이는 열이 펄펄 끓으니 덜컥 겁이 나더군요. 죽으려고 했던 놈이 막상 사고가 날까봐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무엇보다 내 자식이 잘못될까봐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남자는 도로 위에서 한참 동안 절박하게 옷을 흔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들은 남자를 쌩쌩 지나치기만 할 뿐 아무도 멈춰서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 거대한 트럭 한 대가 끼익 소리를 내면서 멈춰섰고 제가 화를 내며 달려왔던 겁니다. 사장님이 죽으려고 환장했냐는 듯 소리를 지르시는데 저는 그게 꼭 살아라, 제발 살아라 하는 외침처럼 들렸습니다.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족들을 트럭에 태워주시고 그 영하 10도의 칼바람 속에서 사장님은 묵묵히 경광봉을 흔드셨죠. 차 안에서 사장님의 그 넓은 등을 보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더군요. 생면부지의 남도 우리를 살리려고 저렇게 목숨을 거는데 가장이라는 놈이 가족을 내팽개치고 혼자 떠날 생각을 했다니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고 한심했습니다. 남자는 그때 결심했다고 합니다. 다시 살아보자. 악착같이 살아보자. 세상이 아직은 그리 차갑지 않구나.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구나. 어찌 보면 사장님 뒷모습이 저에게 다시 살 용기를 준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코끝도 찡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사실 저도 그날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무너졌을 겁니다. 네? 그게 무슨... 저는 그날 밤에 제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딸아이 생일인데 돈 한 푼 못 받고 빈털터리로 돌아가던 상황을 말이죠. 사장님이 몰래 두고 가신 그 30만 원 덕분에 우리 딸아이 생일상을 차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내가 먹고 싶다던 망고도 사줬습니다. 그게 아내가 마지막으로 먹은 과일이 됐고요. 아내는 다음 해 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제 말에 남자는 짧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사장님이 주신 그 돈 덕분에 아내가 떠나기 전에 따스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비슷하게 힘든 시기를 건너온 두 가장은 서로를 마주보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마 서로 감정을 추스르느라 그런 거겠죠. 한참 뒤에야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죽을 힘을 다해 제기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고 다행히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을 생각하며 한 가지 다짐한 게 있어요. 다짐이라뇨? 내 눈앞에서 누군가 위험에 처하면 그때 사장님처럼 나도 절대 외면하지 않겠다고요. 그게 빚을 갚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자는 그러면서 딸아이의 사고 당시 상황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부산 출장길에 우연히 빗길 사고를 목격했는데 택시가 도는 걸 보고 차를 세웠다고 합니다. 뛰어가 보니 뒷좌석에 젊은 아가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덜컥 겁이 나더군요. 유리 파편이 널려있고 피비린내가 나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 칼바람을 맞으며 버텨주었던 그날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때 사장님이 우릴 지켜주셨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상처를 틀어 막았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아 무서웠지만 계속 그 젊은 아가씨에게 말을 걸면서 구급차가 올 때까지 버텼습니다. 남자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가 사장님 따님이었다니. 그 말을 듣는데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오래전 제가 베푼 작은 선의가 돌고 돌아 제 목숨보다 소중한 딸을 살린 겁니다. 만약 그때 제가 그냥 지나쳤다면, 이 남자가 제기하지 못했다면 제 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딸아이의 병실을 지키며 세상 모든 신에게 감사기도를 올렸습니다. 다행히 딸아이는 며칠 뒤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어요. 퇴원하고 서울로 올라와서는 남자와 그 가족들을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오래전 그날
제 트럭 안에서 열에 들떠 끙끙 앓던 꼬마 아이는 어느새 예쁜 여대생이 되어 있더군요. 제 딸과 금세 친해져서는 서로 언니 동생 하며 웃는데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식사 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남자가 딸아이에게 먼저 물었어요. 지은 양, 이제 몸은 좀 괜찮아요? 네, 덕분에 거의 다 나았어요. 흉터도 많이 옅어졌고요. 다행이네요. 듣자 하니 취업 준비 중이라고. 그 말에 딸이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고 당하기 전에 최종 면접에서 떨어져서 상심했는데 이렇게 큰 사고를 겪고 나니 면접에서 떨어진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심기일전해서 다시 도전해 보려고요. 딸의 대답에 남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공이 경영학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딸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남자가 몇 번 더 병문안을 왔었는데 그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딸아이 전공까지 얘기한 모양입니다. 너무 많은 얘기를 했나 그런 생각에 무안해서 헛기침을 하는데 남자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딸에게 건넸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로 면접 한번 보러 와요. 마침 기획팀에서 신입사원을 뽑고 있거든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딸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아저씨 회사요? 옆에서 듣던 저도 놀라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딸 구해준 것도 모자라 취업까지 너무 패기치는 거 아닙니까? 페라니오, 지은 양처럼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도 씩씩하게 웃는 인재라면 우리 회사가 더 감사하죠. 딸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부진 목소리로 말했죠. 감사합니다. 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갈게요. 실력으로 인정받겠습니다. 그 후 딸아이는 밤을 새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했습니다. 남자의 회사에 서류를 제출했고 1차 서류 전형에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았죠. 그리고 면접날, 딸아이는 제가 새벽에 다림질해준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빠, 나 잘하고 올게. 몇 시간 뒤, 면접을 마치고 나온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한껏 들떠있더군요. 아빠, 나 면접 잘 본 것 같아. 사장님, 아니 대표님이 너무 좋게 봐주셨어. 그리고 다른 면접관님들도 내 포트폴리오를 칭찬해 주셨고, 그 말대로 며칠 뒤에 딸아이는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던 날, 우리 부녀는 서로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긴 취업 터널을 빠져나온 기쁨도 있었지만 이 모든 기적 같은 인연이 너무나 감사해서였죠. 딸아이는 지금 그 회사 기획팀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야근하고 돌아온 딸아이가 그러더군요. 아빠, 대표님이 회식 자리에서 그러셨어. 자기는 사람을 볼 때 딱 하나 본다고. 위기 상황에서 도망치지 않는 사람인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인지, 바로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겠지? 그 말을 들으니 부끄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살아보니 세상 참 신기합니다. 우연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오래전 제가 고속도를 위해서 베푼 작은 친절이 30만 원이라는 따뜻한 위로가 되어 돌아왔고, 다시 제 딸의 생명을 구하고 미래까지 열어주는 큰 복이 되어 돌아왔으니까요. 만약 그때 제가 나도 힘든데 남 도울 처지가 어디 있어? 하며 그냥 지나쳤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평생 후회 속에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제 딸을 잃었을지도 모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이 팍팍하고 힘들어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없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무심코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연못 전체에 파문을 일으키듯 우리가 베푸는 작은 선의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기적처럼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제 사연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 가정에 늘 기적같은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